저 맞나? 맞네. 안녕하십니까. 뭐지? 그러니까 매 연도 초에 보면은 항상 이제 1, 2월에 개강을 하니까, 그때가 제일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AI를 처음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가장 이제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신, 기존에 조금 공부해보셨던 분 계세요? 어, 아니면 비즈니스 롤을 처음에 아마 한번 들어보셨던 분 계세요? 아니면 예전에 뭐 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하셨던 분? 조금 계시네, 그래도. 어, 그, 비즈니스 롤가 이제 범위가 사실 이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커머셜 페이퍼를, 뭐, 삭제가 됐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초반에 앞부분만 조금 하고 뒷부분에 이제 스킵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중간에 어음과 부분은 아예 빼고 왜냐면 이제 그 교재에서도 그 와일리 같은 교재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빠지고 해가지고 수업을 안 할 거고 대신에 기존에 과거에 빠졌었던 부분이 다시 들어온 게 있어요. 기타 법률 같은 거, 근로기준법 등등등 몇 개, 짭다구리 한 거 모아놓은 거요. 그런 게 뭐 일부 빠지고 들어가고 한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 일단, 학점,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중간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16번 수업이니까 8회차 때 중간고사를 보실 거고요. 마지막 16회차 때 기말고사를 보실 건데 과제도 있어요. 과제는 거의 한 달 넘어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제 좀 드릴 거 쪽지 같은 건데요. 뭐 별로 부담이 없으셔요. 그냥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 끄적거리면 되실 만한 분량이니까 뭐 그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그 중간 기말은 30문제로 아마 될 거예요. 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일부는 저희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푸셨던 와일리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는 거 한 반 또는 반 이상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석도 있죠. 세 번 지각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미리 좀 말씀을 부득이하게 있거나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고요.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비즈니스 로가 내용이 사실 이렇게 공부해 보셨던 분은 있으시겠지만 초반에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레귤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비즈니스 로랑 이코노믹스를 하는데 비중이 사실 BL이 갈수록 좀 짜그라들어가지고 그거를 담당하는 과목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텍스 비중이 이제 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L을 제끼고 레귤을 패스하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내가 텍스를 다 맞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근데 보통 보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강의를 이렇게 몇 번 처음에 듣고 다시 한번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강의를 막 들어요. 제 회사 일 목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여러 과목 막 들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제일 가장 효율적이고, 왔다 갔다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 보면 제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라서, 인강 들으면은, 집에서 편하게 퍼즐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긴 하지만, 3시간짜리 듣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은 한 4, 5시간 걸리니까, 이왕이면은, 지각이나 이런 거, 결석 이런 거 되도록 안 해주시면,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다시는 BL 강의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봤자 마지막에 리뷰 강의 한번 듣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시간, 세이빙 차원에서 좋으실 것 같고, 거의 다 직장인 분이실 수, 학생분 혹시 계세요? 맞네.
예전에는, 이제까지는 직장인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제가 그 작년에 한 10월부터 한 12월까지 강의가 없었어요. 오프라인, 예전에는요, 왜 사람들이 AR을 왜 공부 안 할까요? 여러분 AR을 공부 왜 하세요? 특히나 대학생분들은 뭐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는 직장인분들은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우연하게 약간 커리어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해보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이렇게 초반에 많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은 현재 직장을 다른 데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AI를 공부해가지고 빅4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빅4에 있다가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일반 인더스트리를 갔으니까, AI 따가지고 빅4 가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이런 것도 많이 질문 받아봤고, 아니면 어떤 분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사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니까. 거기도 엄청난 그 공기업 또는 그런 철밥통 그런 분위기와,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라인 있잖아요. 정치 이런 거, 그다음에 지역 옮겨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여자분이니까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AI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4에 가겠대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있을 텐데 계셔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박차고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때만 AS를 안 해가지고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AI만 해가지고, 전 KI는 안 했으니까, AI만 해가지고 빅4로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제가 호주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AI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전 처음에는 이제, 저는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이제 호주에 간 거니까, 다 때려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갖고 그다음에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이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학교 생활 반쯤 이상 했을 때 약간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이제 로스쿨에서 전공이 인터내셔널 텍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과목을 하나를 듣는데, 이 과목이 좀 괜찮네?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와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PwC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분야의 파트너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컨택 us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그래서 이상한 애가 글을 올렸으니까 신기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했나 봐요. 그 파트너가. 그래가지고 너 누구니? 그래서 왔는데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과목을 들을 때 좀 재밌어서, 혹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했다고 그랬더니, 호주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다음 주에 너 시드니에 출장 가는데 한번 볼래? 그래서, 저 멜번에 있는데요? 수업 들어야 돼서 못 가는데, 그래서,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인턴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 풀타임 잡이래요. 졸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온 취업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거기에 이제 KPMG 싱가포르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파트너가 이러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 할 때 뭐 물어본지 아세요? 자네, 새벽 3시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시스 시키면 할 수 있겠나? 그러는 거여서.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졸업하고 오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저는 코리아 사람이라서, 거기 가면은 렌트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데, 연봉과 그 다음에 렌트비 지원은 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 포리너한테는 어디셔널 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로 3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아니야. 렌트비가 얼만데? 그래가지고. 연봉도 엄청 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직장 경력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인정 안 되고, 이제 빅4 경력만 인정을 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보면은 월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전 직장 생활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다 긁어가지고, 다 이제 꼬라박아서 이제 유학을 간 거니까, 이제 갔다가 오면, 사실 아주 대학을 바로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빈털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를 끝낼 때부터 작정을 한 거죠.
갔다 오면서부터 투잡을 할 생각으로 이제 남들은 다 이만큼 이렇게 좀 벌어놨으면 저는 다 까먹은 거니까 남들보다 2배로 이제 빨빨빨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KPMG 싱가포르엔 안 가고 거기 가면 이제 돈을 심지어 대출밖에 생기는 돈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PwC 3일이죠. 3일 거기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3일 다니면서 뭐 투잡도 하고 뭐 여기서 계속 하고 중간에 이제 노량진 공무원 강의도 하고 뭐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했죠. 그래서 그냥 심지어 막 어쩔 때는 3일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에 4일 막 끝나고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주말에도 11시간 반씩 수업을 했어요. 토요일 날 11시간 반, 일요일 날 11시간 반. 그래서 아침에 막 9시부터 5시까지 노량진에 있다가 6시부터 또 광화문에서 또 막 하고 광화문 오면 뭐 닭서클 막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출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살다 보니까 작년도 말부터는 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의 고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AI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걸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이직이나 부서를 옮기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를 옮기거나, 분야를 옮기거나 하는데, 어쨌든 분야를 옮기는 거는 조금, 이왕 발 빼려면 빨리 빼는 게 경력이 이렇게 거기서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 말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걸로 주셔도 되는데 첫 시간이니까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뭐 오늘만 말아놓고 그다음에는 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이메일 보내드리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제 첫 남자친구가 지어준 이메일을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왜 다 무슨 뜻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브 이제 아담과 이브 할 때 이브 근데 베이비 근데 숫자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그냥 A 하나 집어넣은 거야. 아베 뭐 이게 뭐야 할 때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맨날 설명하기 곤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뭐 답장을 드릴게요. 혹시 아무거나 질문 있으시면 뭐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초에 사실 제가 제일 바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째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일도 갖다 놔서 바빠져가지고 막 합병 작업 막 이런 거 하느라고. 근데 막 여기 이제 제가 이콘도 하니까 화목금 오늘 개강이니까 오게 되고 지난주부터 다른 데서 이제 IFRS 그 회계학 촬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주말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뭐 대구에 있는 뭐 대학교 특강 뭐 있는 거예요. 공기업 회계학이잖아요. 공사공단 들어가는 거.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초에는 중간에 개강하는 거 7, 8월에 개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I를 좀 많이 하세요.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고. 옛날에는 사실 저희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되게 떠들썩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사람이 많았거든요. 분위기 좋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AI를 왜 안 할까요? 뭐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제 BL 2권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한 달 좀 넘어서까지 BL, 한 달 정도 BL 1을 보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보다 조금 짧아질 수도 있는데, 뭐 커머셜 페이퍼가 이번부터는 아예 이제 제끼고 수업을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중간, 하루 이제 날짜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BL2 가지고 오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BL1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문제도 와일리 중간중간 푸실 거니까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초봉이요? 그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완전 주니어 포지션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뭐 직장 경력이 좀 있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데, 오히려 이제 빅4나 이런 회계법인 다닌다 그러면, 한정은 받겠는데? 이런 선입견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보다 이렇게 뭐 높진 않아요.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연차가 쌓여가지고 그 프로젝트 하나 맡아가지고 인차지로 막 해가지고 회사에 막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처음 들어가면 이제 어소시에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니어 어소까지는 거의 따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직급이 매니저인데, 매니저가 되면서부터 이제 거의 인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프로젝트 하나 이제 리딩하는 포지션이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타겟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젯을 받아서 이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죠. 어느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서. 그래서 보통 빅4에서 파트너까지 게다가 이제 그 와중에 또 지분 파트너까지 된 사람들은 독종, 사이코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한 명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차지 정도 돼서 인센티브 많이 챙기면 연봉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차 한 대 값을 받기도 하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연봉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반 대기업보다는 좀 낮은.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뭐 질문 없으시면 수업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그냥 좀 떠들긴 하는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뻘쭘하니까. 커머셜 페이퍼를 아예 수업을 제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제 BL2에서 안 하던 챕터가 하나 들어오니까요. 그걸 좀 시간을 감안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보는 8회차랑 16회차에는 진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봐서 결정하기는 할 건데요. 그날 수업을 할지 아니면 시험만 보실지 그거는 그때 봐서 말씀드릴게요. 뭐 없으시면. 네. 외우는 거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외우는 거 플러스 사실 그 비즈니스로 과목이 뭐 페레나 뭐 이런 뭐 FM 뭐 이런 것처럼 계산해가지고 숫자 답이 나오는 바 이런 게 아니니까, 텍스도 그렇고요. 근데 비즈니스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조금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실제 푸실 때 느끼시는 그 감정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외우셔야죠. 외울 거. 좀 있는 편이에요. 외우실 게. 저는 예전에 저는 학부가 법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는 중문과 나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원이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을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로스쿨을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처음에 그 어플라이를 했는데, 넌 법대 다니는데 왜 지원했냐? 그래서 똑 떨어졌어요. 리젝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한국에 있는 대학원의 경제학과 대학원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제안서 받고, 제안서래, 추천서 받고, 이게 뭐 이렇게 직장 뭐 이렇게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블라블라블 하죠. AI 그 공부를 했는데 뭐 나의 여기 한국에서의 전공이 뭐 이코노믹스인데 내가 너의 지원하는 거기에 과정이 인터내셔널 텍스이기 때문에 나의 어카운팅과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의 지식이 인터내셔널 텍스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거다. 막 되지도 않은 말 짓거려가지고 하나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호주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영미법이 아니고 이제 소위 대륙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니까, 그 영미법 체계가 아닌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는 정식으로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일주일 코스를 별도로 듣게 해요. 본 수업 듣기 전에. 영미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 기본 원칙 프린시플 약간 프리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을 들었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근데 그 일주일 코스는 이제 캠브리지에서 무슨 교수가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떤 시험을 하나 봐서 시험을 패스해야만 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드미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시험을 딱 쳤는데 리걸 페이퍼를 써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리걸 페이퍼 서식이나 어떤 문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본이 없으니까 그냥 좀 약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놨나 봐요. 전혀 형식도 안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 빨간 펜으로 막 엄청 그어가면서 받은 커멘트가 뭐냐면, 너 소설 쓰니? 딱 그거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페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뿔었죠. 제 시험 봐가지고 다시 막 시험 보고 막. 그래서 들어가서 막 판례 찾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다시 다 배웠어요.
그냥 친구한테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그게 완전 그렇게 해서 저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국 사람도 저밖에 없었고 로스쿨 전체에 그다음에 그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 사람도 역시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무슨 뭐처럼 되게 힘들게 그냥 좀 겨우겨우 그냥 졸업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제가 AI 때 BL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가니까 한국에서 법대 나오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생소하긴 하지만 한국어로 배우신 분이 있다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미칭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그 BL 강사분한테 맨날 이메일 보내가지고요. 그때 와일리에 이제 앞에 그 내용, 이론적인 내용 막 풀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823페이지에 17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내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그 외국에 출장 갈 때 메일 보내가지고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체크 좀 하고 답장 좀 보내고 가시라고 막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뵀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어쨌든 질문 있으시면 하시라고요. 근데 똑똑하시니까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IQ가 겨우 세 자릿수를 했으니까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이렇게 원숭이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책에 보시면 그 챕터 1을 이제 보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BL에서 뭘 배우실지 내용을 한번 제목만 보고 가실 건데요.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각 챕터 들어가서 다시 하실 거니까 그냥 뭐가 다뤄지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한번 조금 이게 제목만 보자는 거죠. 먼저 BL 1에는 챕터 1에 컨트랙이라고 있는데요. 계약법이겠죠. 이 컨트랙은 분량도 제일 많은 챕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보실 다른 챕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컨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 용어나 이런 게 나올 테니까. 이 내용이 분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컨트랙 자체에 대한 세부 토픽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실 텐데 하나의 쭉 시간 순서대로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통 이제 여기서 보실 지금 2달 동안 보실 상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미법 체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시험에 포커스 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험 패스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커먼로라고 부르는 게 있고 불문법이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statutory law라고 해서 성문법이라는 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두 개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불문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case law, 판례법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이 판례 자체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어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면 그 자체가 이제 법으로 형성이 되는 거가 불문법, 판례법이라고 부르고 성문법은 말 그대로 무슨 이제 나중에 뒤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액트, 무슨 코드 이런 식으로 끝나면 법전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명문화된 법이 되겠죠. 성문법. 역시 이제 다 시험범인데 역시 시험 목적상 이 불문법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 형태가 주로 이제 이런 거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니셜을 쓴 거겠죠. 이게 R은 부동산 거래. 부동산은 이제 real estate라는 말이 더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상법에서는 real property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부동산이라는 뜻이겠죠. 부동산 매매 거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불문법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따라서 이게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몇 가지 이제 다양한 예를 많이 들 건데 그 중에 이제 케이스로 해서 가장 많이 들 예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인슈런스, 보험 관련된 계약. 그 다음에 S는 용역계약, 서비스 계약이고요. E는 employment. 주로 이러한 계약의 형태들이 커먼로에
범주에 속해서 이 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나머지는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앞으로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겠구나. 부동산 사고 팔 때 뭐 등등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성문법으로 가시면 주가 있고 그다음에 각 주마다 이제 다른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주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실 때 어느 주로 신청을 하시는지 저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 법은 시험에서 다루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법은 우리 시험에서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연방법이 있고요. 페더럴 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로 주법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우리의 시험 목적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라 제외하고 연방법이 있어요.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연방법이겠죠, 말 그대로. 나중에 보실 Federal Securities Act 연방증권거래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 Federal Bankruptcy Code 연방파산법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거니까 시험 범위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서로 되게 많은 주가 있으니까 A라는 주에서 만약에 설립된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주 B라는 스테이트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회사들은 자기가 설립된 주 이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 상대방이 다른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국제 거래도 많이 하는 그런 와중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거래를 하다가 뭔가 이해상충이 발생을 했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준거법을 채택할 거냐. A는 주법을 따르자고 할 것이고 B는 자기의 스테이트 로를 들먹이면서 왈가왈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다르니까 기준 자체가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서로 다른 주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인 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출연한 게 바로 요게 있어요. UCC라고 해서 유니폼, 통일된 하나의 이런 뜻이죠. 유니폼 커머셜 코드, 무슨 코드, 무슨 액트. 역시 성문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말로 보통 통상적으로 해설을 번역을 할 때 통일상법전 이런 식으로 많이 보통들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UCC라는 게 출연이 됐고 이것도 우리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쭉 보실 건데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UCC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래 형태들이 상품 매매 거래. 이거 뭐 부동산 매매 거래 말고 뭐 TV를 사고 판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 거래 이런 여러 가지 상품 매매 거래가 다 이 통일상법전의 범주에 포함이 돼서 그 법의 규정을 따라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파생적으로 나오는 뭐 동산 담보부 거래. 담보거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별도의 챕터로 이제 하나씩 보실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보시는 시험 범위가 불문법과 성문법이 걸쳐서 두루 포함이 되고 그 중에 불문법에 있어서는 케이스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성문법으로 와서 연방법과 그 다음에 UCC 요렇게 요 덩어리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거구나라고. 이 자체가 뭐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BL1의 챕터 목차 1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컨트랙 있죠? 이 계약법. 이게 바로 요걸 보시는 거예요. 불문법. 컨트랙 챕터. 불문법에 따른 계약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챕터에 보시면 세일즈 있죠? 상품 매매 거래. 그럼 챕터 2는 성문법으로 오셔서 UCC를 보시는 거예요. 챕터 1이고 그 다음 챕터 2부터 이제 UCC로 들어가는 거죠. 상품 매매 거래. 그 다음에 3번에 커머셜 페이퍼가 있는데 얘는 어음이죠. 어음수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피셜하게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건드리고 이제 넘어가실 거고, 이 부분도 상당히 분량이 많고 그랬는데 이게 빠지니까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신 거겠죠. 그 다음에 보통 뭐 커머셜 페이퍼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좀 타이밍이 딱 됐었는데 이제 이게 빠지면 뭐 아무래도 좀 진도가 더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시게 되겠죠. 4번 챕터에 보시면 Secure Trans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동산 담보부 거래예요.
담보긴 담보인데 부동산 담보 말고요. 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는 뭐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역시 뭐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A라는 사람 담보부 거래는 뭐니 뭐니 해도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가 2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돈 꿔주는 놈이고 하나는 빌리는 놈이겠죠. 채권자, 크레디터. 그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2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꿔주고 채무자는 그 대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담보는 2가지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라고 부르죠. 모기지. 반면에 우리가 여기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요 부동산 담보 말고 동산 담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꾸는 거예요. 그러면 타던 차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채권자한테 그 담보물을 실제적으로 그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면 모든 은행 지점들이 다 담보를 보관할 엄청난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담보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담보권이 권리가 설정만 돼 있는 거지 실물은 그냥 그대로 다 채무자가 보통 보유하는 게 통상적이겠죠. 그래서 동산담보부 거래인데 그 동산담보부 거래가 Secure Transaction이에요. 챕터 제목이겠죠. 이 거래에 대해서 보시는 게 이 챕터 4가 되겠고 처음에 이제 동산담보권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거죠. 권리를. 그랬을 때 과연 이 채무자가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상환을 했으면 당연히 줬던 담보권 이제 해지를 해야 되겠죠. 뭐 깔끔하게 다 갚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담보를 설정해주고 돈을 껐는데 만기 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는 야, 돈 대신 담보물이라도 어떻게 뺏어와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 경매든 뭐든 처분해가지고 뭐 일부 충당을 해야 될 거잖아요. 즉 담보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문제는 야,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껐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 담보로 갖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놈이 여러 개의 담보를 똑같은 담보를 여러 명한테 제공해주고 돈을 계속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1, 채권자 2, C3까지 있었어요. 채권자 3명이 동일한 담보를 받고 다 얘한테 돈을 꿔준 놈들이에요. 그랬을 때 만기 때 얘한테도 다 디폴트를 냈다. 만기 때 상환을 다 못했으면 서로 이제 채권자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사무실 찾아가서 막 기둥뿌리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이 담보를 똑같은 걸 받았으니까 얘가 타고 다니던 차를 서로 지가 가져가서 막 팔아먹겠다고 지가 먼저 우선순위라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싸우지들 마. 법에서는 이들 사이에 공평한 우선순위를 정해줄 테니까 평화롭게 해결해. 빗잔치. 그런 우선순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챕터 4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bankruptcy 역시 이제 풀네임은 Federal Bankruptcy Code예요. 연방 파산법.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성문법 중에서 연방법. 연방 파산법은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주체는 동일해요. 동산담보부 거래와 파산한다는 얘기는 뭐 채권자, 채무자 당연히 2명이 나오겠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1년 바뀌었으니까 그 회사에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법무팀이 있었어요. 리걸팀이 있는데 이제 로이어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패러리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율촌 로펌에서 이제 아웃소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이제 미국 변호사 바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팽팽 놀면서 공부하기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이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뭐 일을 되게 맨날 남아서 하고 야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제 대각선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이 있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이쪽을 보고. 근데 자리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잖아요. 근데 맨날 밤에 뭐 있고 막 그러길래 좀, 안 된 마음에, 좀, 밥도 같이 먹고, 뭐, 몇 번 이렇게 말도 섞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개인 회생을 하는 거야.
법무팀인데 개인회생 절차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아니 우리 회사 체크할 때 레퍼런스 체크 안 해보나? 그래서 좀 약간 그랬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정확히 캐묻진 않았지만 저는 주위에서 처음 봤어요. 개인회생 밟는 사람을. 그런데 그분이 되게 약간 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무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무실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절차를 진행할 때 뭔가 뭐 계속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급을 타잖아요. 근데 맨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밥을 뭐 이렇게 자기 지갑에 오늘 3,000원밖에 없다는 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여서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몇 번 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맨날 뭐 날밤 새고 막 일하고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요. 죽겠어요. 지금 뭐 언제 몇 달 후에 이제 미국에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리걸 팀이 아니지만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주세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로이어 분이 시킨 이게 좀 약간 번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로이어는 아니지만 제가 로스쿨을 나왔지만 제가 바시험 친 건 아니에요. 변호사 되는 건 아니고 마스터 과정을 했어요. 석사 과정.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서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로이어는 아니지만 이게 좀 도와드릴 거라도 이게 번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아요? 이렇게 봤더니 A4 용지 반 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새벽 3시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이렇게 했는데 여튼 뭐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러면서 저는 퇴근했는데 나중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카톡 오고 나중에 앉아서 전화가 오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와요. 뭐 저기요 이 용어가 뭐죠? 뭐 이겁니다. 1시간 있다 또 전화 오고 막 새벽 1시까지 전화하는 거여서 좀 이상한데 좀 약간 안 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서서히 이제 마수가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토킹을 당한 거야. 여자한테. 그래서 남자면 그나마 억울하진 않지. 여자한테 스토킹 당하면 뭐 어떤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저도 되게 약간 괴로웠어요. 한 6개월간 시달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 그랬잖아요. 이쪽 옆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굳이 자기 자리가 이쪽 한 칸 옆인데 제 바로 앞에 일로 와가지고 이러고 서 있어요. 이러고 저를 쳐다보면서. 무섭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저리 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벽을 높이 근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그 다음엔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제 밤에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전화 와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빨리 출근하래요. 그래서 왜요? 그때 회사에서 집이 가까웠거든요. 일부러 회사 가까운데 집을 얻어서 걸어서 20분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래요. 그래서 왜요? 자기 밤샜다고 일 때문에 아침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갔어요. 근데 나는 먹기도 싫으면 뭐 먹고 싶어요. 순댓국을 먹지. 그래서 순댓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저기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택배 보낼 비용이 없다는 거야. 우편 보낼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편이 뭐 10만 원이 들어, 20만 원이 들어.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3만 원만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꺼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이틀 후에 오더니 죄송한데 혹시 꺼주는 김에 아예 좀 1년인가 6개월인가는 500만 원 아예 그냥 통으로 꺼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얼마씩 갚을게요. 몇 번 쓸 일로 막 그러는 거여서 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돈을 한 두세 번 몇만 원씩 이렇게 10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꺼줬는데 뭐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좀 잘랐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리를 옮기려고 그때 저희 회사가 건물에 2층을 쓰고 있었거든요. 11, 12층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12층에 있었어요. 12층 다른 쪽하고 그 다음에 11층 내려가서 다른 옮길 자리 있냐 해서 봤더니 옮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안 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6개월 동안 후달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밤에 12시에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만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회사 그만둘 때는 미리 얘기를 하고 뭐 대타 구할 때까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필리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채권자 피해서 토끼나? 뭐, 맨날 집에 찾아온대요. 그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시달리니까.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나와가지고 잠깐 30분 동안 점심에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HR에 인사팀에 통보만 하고 바로 가버린 거예요. 약간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되게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사님은 20만 원 뜯겼어. 그래가지고 턱 끼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히 다 받았는데 아무튼 되게 희한한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개인 파산인 거죠. 페더럴 뱅크럽시 코드인데 역시 이제 채권자랑 채무자가 등장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조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역시 여러 명의 채권자한테 돈을 꿔가지고 짜라락 다 안 갚았을 때 서로 이제 채권자들끼리의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파산을 했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청산인 거죠. 뭐 주식회사라면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얼마 싱글 어마운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겠죠. 그랬을 때 그 나눠주는 우선순위 피스풀하게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절차, 순서 뭐 이런 걸 보시는 챕터가 5번 챕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6번은요.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이죠.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실질적인 내용은 보증이에요. 보증. 당연히 두 당사자는 여전히 채권자와 채무자겠죠. 채무자 그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있을 때 채무자가 돈을 받죠. 그 돈을 꿔준 거니까 채권자가. 그랬을 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담보를 설정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 아까처럼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 물적 보증이죠. 어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거 말고 사람이 보증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인적 보증. 그래서 이 채무자의 가장 돈 많은 친구 라는 사람 한 명을 보증을 내세우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야 돈 꿔줄게라고 그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얘가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보증은 원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 내가 대신 갚으마라고 약속을 날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이제 얘가 돈을 꿔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기본적인 보증이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guarantee 맞나? 스펠링이? G-U-A-R-A-N-T OR 사람 얘기할 때 개런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썼잖아요. 이 개런티는 2차 보증이에요. secondary liability가 있는 거죠.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됐을 때 당연히 1차적으로 오리지널 debtor 원 채무자한테 먼저 가서 상환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얘가 디폴트를 내야만 그 다음 순서로 보증인한테 가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런티라고 한다면 2차 의무만을 져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커스 6번에서는요. 이 개런티도 물론 곁다리로 보시긴 하실 거지만 주요 내용은 슈러티예요. 슈러티. 얘는 1차 보증이에요. 연대 보증 막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요 슈러티라면 1차 보증 즉 얘는 원 채무자랑 똑같은 1차 의무를 져요. 그래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딱 됐을 때 원 채무자한테 가든 얘한테 안 가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한테 가든 맘대로 그냥 골라잡아서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안 좋겠죠. 지 입장에서는.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뭐 입맛에 맞게 골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사항에 보시는 게 6번 챕터가 되겠고요. 보증이죠, 결국은. 그것까지 하면 이제 BL1이 끝나고 BL2에는 뭐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 오딧에서 이제 커리큘럼에서 다루시게 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어요. 이제 BL2 책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뭐로 돼 있죠? 맨 처음에? 인슈런스. 부동산하고 보증은 빼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플로이먼트가 이제 기존에 안 나왔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각종 뭐 환경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뭐 장애인 차별법 등등 짜질구레한 거 나오는 것들 새롭게 추가되는 걸 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BL에서 알아서 보여주시네. 감사해요. 증권거래법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은 근데 증권거래법은 말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딱 정리해서 서머리하면 A4 용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건 시험 목적상으로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대세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적 책임이 되겠죠. CPA로서 우리가 그 회계사, 공인회계사로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시는데 이 부분은 뭐 역시 쓰실 필요 없어요. 다시 할 건데 professional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independence, 독립성.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수임할 때 고객과 이제 CPA가 그 인게이지먼트 레터를 체결하고요. 뭐 텍스든 뭐 오디시든 뭐 각종 컨설팅이든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사전에 인디펜던스 체크를 하죠. 독립성. 내가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회사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주식을 뭐 갖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뭐 대표자가 뭐 내 남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으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엔 공정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인디펜던스가 있는데 그게 디스트로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커리큘럼에서 오디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거라서 비즈니스 로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두 번째 챕터요. CPA로서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요. 에 대해서 보실 건데 CPA가 가장 전형적인 상황은요. 물론 나중에 또 계속 반복될 건데 CP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디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감사 고객이에요. 근데 이제 CPA가 클라이언트 고객사를 감사를 수행하겠죠. 그러고 나서 가장 이제 뭐 다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가장 최종 산출물이 감사 보고서 쓰는 거잖아요. 오디트 리포트가 이제 파이널 산출물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보고서를 딱 이슈했어요. 근데 A라는 투자자가 인베스터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묻지마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성견지명이 친구 말을 듣고 근데 지금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날 뻔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6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60만 원 손해보고 차라리 백이라도 하나 살 걸.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지금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까지 광풍이 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근데 이제 주식을 사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누가 좋대더라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나름 또 이 회사의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따져보고 투자를 고려하겠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회사의 이제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는 거예요. 나름 또 회계를 배웠다 싶어서 이 감사 보고서 누가 감사했지 보니까 이름 있는 명망에 있는 빅4에서 한 거예요. 릴라이어블하네라고 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고 괜찮은 회사네.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unqualified opinion 적정 의견이 났다고 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닌 거죠. 적정 의견이라는 거는 그냥 갭에 따라서 위배됨이 없이 작성했다는 거지 그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갭에 따라서 위배됨이 없다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 회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산 거죠. 주주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CPA가 이 감사 고객의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고 실사를 나갔는데 그냥 설렁설렁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엄청 underestimate 됐어요. 또는 뭐 AR 매출 채권 엄청 underestimate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보다 엄청 과대평가 됐었던 거죠. 그렇게 잘못을 내포한 채 감사 보고서를 쓴 거예요. 제대로 설렁설렁 해가지고 근무 태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에러가 미스테이크가 공표가 돼서 알려지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엄청 휴지 조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청 열받잖아요. 투자자가. 그래서 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네가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네가 쓴 감사 보고서 믿고 투자했는데 나 망했어.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CPA가 전문가로서 그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게 고의든 실수일 경우에 좀 차이는 있지만 또는 설렁설렁해서 과실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뭔가 분식 이런 거를 해가지고 뒤로 뒷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났을 때 또 소송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네글리전스 과실을 이유로 일부러 그럴 의도 고의성은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좀 과실로 뭔가 잘못된 경우 또는 악의 그래서 프로드 이제 앞으로도 보실 건데 사기라고 해요. 작정하고 이제 고의성이 있는 거죠. 사기를 저질러서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잘못돼서 이런 사단이 났을 때 소송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투자자가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CPA를 상대로 또는 얘도 이렇게 소송할 수 있겠죠. 야, 감사피 내가 30만 불이나 줬는데 너 감사 있다고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회사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 라고 해서 얘가 고객이니까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을 잘못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걸 이유로 또 소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PA는 각종 다양한 원고 대상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리스크에 노출돼 있잖아요. 피고로서.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누가 CPA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는 원고 적격이라고 부르죠. 어떤 기본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소송이 성공적으로 제기가 돼요. 그런 원고 적격, 어떤 경우에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소송을 당한 CPA가 그냥 무조건 당하게 하면 안 되겠죠. 나름 또 변명을 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디펜스예요. 나름의 어떤 변명거리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보시는 게 CPA Legal Liability예요. 이 부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서머리하면 A4 용지 한 장이면 돼요. 앞면 뒷면 채워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외우면 돼요. 외우면. 근데 외우지 않으면 전혀 못 풀고 외우면 뭐 쉽고, 근데 표현에 약간 뉘앙스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암기하는 챕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가 목차에 보시면 에이전시로 돼 있죠. 에이전시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일명 비즈니스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각종 회사의 조직 형태들,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등등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얘는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하나로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세부적인 파트너십에 파생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의 각종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실 거고, 얘는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식회사도 이제 Ccorp이라는 거하고 Scorp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는 그때 가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챕터는 하나로 묶어서 이제 각종 회사의 조직 구조들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시험 형태는 예를 들어서 ABC 3명이 이제 동업을 하려고 한다.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무한 책임은 회피하고 싶다.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만 가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법인세는 안 내고 싶어 한다. 이런 그들의 각각의 인텐션을 나열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회사 조직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런 걸 고르는 거. 또는 다음 중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차이점,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로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유형이 돼요.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해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대리인인 거죠. 이 파트너십을 보시기 바로 직전에 에이전시 챕터가 있는 이유가 이 파트너십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적인 개념이 에이전시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결국은 대리인이라는 거는 내가 내 주체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대신 이제 대리격으로 일을 해주는 거니까 보통 이제 3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랑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랑 내랑 1대1로 주체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누군가, 원래 주체가 되는 사람 있죠. 원래 주인. 그걸 우리는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지만 결국은 얘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맺어주는 거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에이전트의 형태가 직장인이 되겠죠. 일반 예를 들어서 영업팀 대리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그 사전에 나름 부여받은 권한이 있겠죠. 권한, authority. 야, 너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거래처랑 10만 불까지 계약 맺을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이제 거래처랑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엉뚱한 제3자가 회사 이름 대면서 계약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사전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적절하게 제3자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최종적인 계약 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걸 바인딩이라고 부르죠. 구속력 있는 계약.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심부름값 정도를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구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챕터에서는 얘의 권한, 각각의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중국집 사장님이고 내가 중국집 배달부인데 권한을 저기 중국집 배달해, 짜장면 배달해 라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다가 길 가는 행인을 치었어요.
그때 치료비 청구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요 열받은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여기 열받았으니까 날 친 놈이니까 얘를 소송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놈은 사고를 저지른 본인이니까 소송할 수 있고, 게다가 야, 저 주인 누구야? 얘래요. 얘도 이제 양쪽으로 소송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3자한테 얘가 지는 책임, 이들 간에 서로 역학관계를 보는 게 에이전트 파트예요. 에이전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나죠. 그래서 이제 컨트랙부터 보실 건데, 컨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체의 컨텐츠가 나름 풀 스토리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 내용을 일단 목차를 별도로 보실 건데, 얘는 잠깐 쉬셨다 볼게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출석은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세 번째 시간 시작할 때 불러야 되는데 힘드니까 세 번째 시간 시작할 때 한 번만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분 정도 쉬고요.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쉬고 가겠습니다.